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를 실전 문제에 넣어드린 실전 문제 풀인데 후반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후반부 문제는 16번에서 30번 문제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 전반부 문제보다는 좀 쉽습니다. 전반부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16번 들어갑니다. 이건 좀 쉽죠.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있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 연결이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쪽이 프로이트죠. 이쪽이 프로이트. 구, 항, 남, 잠, 생 5단계 순서대로 깔렸고, 그 다음에 이쪽이 에릭슨이죠. 자, 에릭슨이 이야기한 것인데, 자, 에릭슨은 어떻게? 시작. 신불, 자수, 주제, 땡땡, 근면성대 열등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외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면성대 열등감, 그 다음에 자아정체감 성취, 정체감 혼미. 답은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생산성대 침체성이란 것도 있어요. 언제죠? 중년기예요. 에릭슨은 노년기까지 쭉 8단계로 나누었던 분이죠.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자, 1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애착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자, 엄마와의 애착이 어머니의 애착, 아빠와의 애착이 아버지 애착이에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아버지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은 안정애착 발달에 기여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반응에 민감하게 보이고 반응을 해주면 안정애착에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 아버지와는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엄마와는 불안정애착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아빠와는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아이가 존재하죠. 당연히. 자, 그 다음 아버지와의 안정애착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적 융성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네, 맞겠죠. 그 다음 아버지는 주로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놀이를 통해서 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신체적 놀이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머니 양육을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으로만 애착 형성에 기여한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어머니와의 애착이 직접적인 거고 아버지의 애착의 행동은 간접적인 거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애착도 직접적 애착 형성에 기여합니다. 아버지 애착도 직접적 애착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맞고요. 리을 맞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해서 푸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18번. 청소년기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그럼 이게 중요한 거죠. 여자에게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공격.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관계적 공격이라 하죠. 관계적인 공격이 여자 청소년에게는 더 많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태아기 기억 형성 발생 물질의 작용 원리는 뭐냐? 임신 중에 매일 알코올 30ml를 섭취한 산모의 아기들은 태어날 당시, 여기에다 1이라고 써요. 태어날 당시 아무런 신체적 기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유아기에, 여기에 동그라미 2를 쓰세요. 유아기에 주의를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아동기 IQ 검사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 중에 산모가 알코올을 섭취하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당시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아기 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민감기의 원리, 사용량의 법칙, 1:1 대응의 법칙, 조절 가능성의 법칙, 수면요가. 수면요가가 답이죠. 5번이 답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는 말을 쓰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나중에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면요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수면요가의 개념을 잡아놨습니다. 수면요가 개념을 보겠습니다. 3번 방가로입니다. 원인이 즉각적으로 결과를 야기하지 않고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수면자효가, 수면효과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때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왔어요. 수면효과는. 자, 19번의 답은 5입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번 문제. 마르샤 또는 마샤의 자아정체감 지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사례 문제입니다. 자, 이분은 자아정체감의 지위를 4가지로 말했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성취다. 그 다음에 유해다. 그 다음에 유실이다. 그 다음에 혼미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시면 정체감 혼미, 정체감 유해, 정체감 유실,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위기라는 것은 없거든요.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부모님은 내가 가업을 이어받아. 부모님의 동그라미, 별표. 목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고민 없이 동그라미, 별표. 목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체감 유실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체감 성취나 유해나 유실이나 혼미가 있는데, 자, 이것을 나눌 때 위기 경험, 관여 정도, 이렇게 2가지로 나눴거든요. 위기 경험을 쉽게 말하면 고민이에요. 고민. 관여 정도는 정체성이에요. 정체감이랄까요? 자신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체감이에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체감에 그것을 설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측면인데, 자, 여기에 보면 고민 없이라겠죠. 여기에 목수였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고자 결심을 했어요. 이게 결심이에요. 결심. 관여 정도가 결심이라고요.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이라고요. 그게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고민 없이 그랬죠. 유실에다 해야죠. 고민 안 했으니까 X가 되고, 정체감, 목수로 결심을 했잖아요. 이게 O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머지 채워봐요. 성취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고민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체, 자기의 결심도 합니다. 자, 여기 유해는 뭐예요? 유해, 유실, 이 2가지가 잘 나오거든요. 유해는 뭐예요? 고민해요. 근데 아직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가 돼야 될지 결심 못하고 있어.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둘 다 안 해요. 고민도 안 하고 이것도 없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죠. 2가지.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 마샤의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는 성염색체 이상은입니다. 성염색체 이상은입니다. 자, 여기 다운 증후군 보이십니까? 다운 증후군은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 증후군이에요. 상염색체 이상 증후군이죠. 자, 성은 XXXY, 남성,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상염색체 이상은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염색체는 23쌍 46개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다운 증후군은 모두 47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 나타나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남성, 여성이니까 뭐예요?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이에요. 그러면 여성의 성염색체가 XX잖아요. X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성은 XY잖아요. XYY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XXY, X가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여성화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성이지만, 그러면 답은요? 터너 증후군이죠. 4번이 답이에요. 여성이지만 가슴은 넓고 유방이 발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생식력이 없다. 그 다음에 언어성 지능은 정상이다. 심적 회전과 같은 공간 추로 능력이 평균 이하다.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미 첫 번째에서. 이게 바로 터너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4입니다. 전반부보다 훨씬 쉽죠.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설명인데, 자, 죄책감, 수치심, 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죄책감, 이 죄책감은 우리가 보통 죄책감을 느껴,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이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고 해요. 그럼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책이에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치심. 수치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막 꾸짖었어요. 그건 죄책감이 아니고 수치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이것은 뭐라고요? 타인으로부터의 처벌. 타인으로부터의 처벌에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저기 첫 번째 외적 귀인, 내적 귀인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스스로죠. 그러니까 내적 귀인인 거예요. 여기는 타인으로부터의 처벌이죠. 그럼 외적 귀인이 되는 거예요. 귀인은 뭐냐면 원인이에요. 원인. 여기서 원인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먼저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1번을 보시면 죄책감은 외적 귀인이 아니라 내적 귀인이 되는 거고, 수치심은 내적 귀인이 아니라 외적 귀인과 관련된다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죄책감은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도록 동기화된다.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걸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 잘못을 보상하도록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타인으로부터 숨거나 피하도록 동기화한다. 수치심은. 맞죠? 타인이 나한테 막 쳐버려.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숨거나 피하도록 동기화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모두 자의식적 복합정서입니다. 자의식, 스스로 자자. 자의식이죠. 여기 보시면 자기 행동, 자기 존재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셀프야. 그래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모두 자의식적인 복합정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지문.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5번 별표. 우리가 여러분 해설에도 있어요. 해설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맨 아래 해설인데 그 반가로 7번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걸 사례로 보면
이걸 사료로 잡을게요. 이렇게. 자, 사료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있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being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질렀다가 행동이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행동이에요. 자기 행동. 행위라고도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자기 존재에서 우리는 수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죄책감인 거예요. 이게 약간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치심은 자기 존재, 즉 존재와 연관성이 있는 거고, 죄책감은 자기 행동,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죄책감은 자기 행동에, 수치심은 자기 존재에 초점을 맞춘다. 되셨죠? 오케이. 우리가 보통 수치스러워 할 때 그 행동이 수치스러워란 말보다는 내가 수치스러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놀이 유형인데요. 되게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놀이를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영희와 순영이는 같은 방에서 놀고 있어요. 순영이는 영희가 가지고 놀던 인형을 바라보고 있다가 영희가 인형을 내려놓자 그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두 아이는 서로의 놀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평행놀이라고 합니다. 평행놀이. 답은 2번이. 나무 신경 쓰지 마시고 2번이 답인데,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평행놀이의 해설에서 이세경에 나타난다 라고 해요. 1번만 알면 돼요. 해보세요. 시작. 평행놀이는 친구의 행동을 관찰만 하고 함께 놀지는 않습니다. 친구의 놀이를 관찰만 합니다. 함께 놀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사례가 바로 그거잖아요. 친구가 순영이는 영희가 가지고 놀던 인형을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를 관찰만 하고 있다가 영희가 인형을 내려놓자 그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함께 놀지는 않습니다. 그 인형을 가지고 같이 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평행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머지 해설은 참고적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이 말한 학생의 귀인 양식과 실패 후의 반응이 바르게 묶인 것은?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예요. 귀인 이론의 문제와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지향성을 동시에 물어봤어요. 자, 음악회에 가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력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노력이라는 것은요, 내적 귀인이에요. 자, 여러분, 노력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 가능해요. 능력은 고정된 능력이라서 안정적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쭉 했는데, 이 노력이라는 것은 했다가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불안정적인 거죠. 와이너는
통제의 소재에 따라서 내적, 외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안정적, 불안정적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요 세 가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 수능 노숙이 있어요. 이거 암기법이에요. 수능 노숙. 능력을 취하는 자는 수행 목표 지향성이고 노력을 취하는 자는 숙달 목표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보면 숙달 지향적 반응이라고 하죠. 수능이 뭐라고요? 능력을 강조하는 자는 수행 목표 지향성이에요. 수행 목표 지향성이에요. 그 다음에 노력이 뭐라고요? 노력은 여기요. 숙달 목표 지향성, 숙달 지향적 반응을 보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찾으시면 돼요. 봐보세요. 틀렸죠? 내적, 불안정적, 숙달.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자, 여기에서 불안정이란 말이 나왔죠. 이거 아니잖아요. 노력은 내적이니까. 답은 2번이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짤막하지만 좋은 문제. 2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발달의 개념 및 연구에 대한 겁니다. 발달 연구에 대한 건데요. 개념도 한 문제 지문이 있긴 있어요. 1번이 바로 그건데, 자, 발달이란 출생에서부터 성인이 아니고요. 노년기까지죠. 그래서 전생애잖아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징을 분석하는 게 횡단 연구입니다. 횡단 연구. 연령에 따른 발달 특징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대 발달적 특징, 20대 발달의 특징, 30대 발달의 특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쫙 연구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점에. 그게 횡단 연계죠. 발달 기제 연구 아니에요. 발달 기제 연구, 발달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났어? 왜 발달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발달의 메커니즘을 보는 것이 바로 발달 기제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해설에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조작적으로 기술하면,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 변화의 양상이 있고 변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조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특징의 양적 증대나 구조의 정밀화, 기능의 유능화, 이런 것을 의미하며 이들 특징의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표현된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발달의 과정에서 신체가 쭉쭉쭉쭉 커요. 이게 뭐예요? 양적 증대잖아요. 양적 증대. 그 다음에 구조가 더 정밀해져요. 발달의 구조가 정밀해지고, 그 다음에 기능이 더 유능화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변화의 양상이다. 여기에 보면 화자가 있잖아요. 화자가 있는데 화자는 될 화자를 써요. 한문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 화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 양상을 조작적으로 기술할 때 이런 화자가 들어가는 거죠. 정밀화, 유능화,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특징에서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의 발달이 쇠퇴되기도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쇠퇴되기도 해요. 이거 다 포함해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현상기술이다. 아니에요. 현상기술은요, 말 그대로 발달 현상을 서술하는 거예요. 발달 현상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질적 연구죠. 발달의 현상을 서술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면 발달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방법. 이런 것들은 되게 양적 연구에서 많이 하죠. 인과관계 규명할 때. 원인이니까 인과관계 규명할 때 실험 연구라든지 양적 연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죠. 우리가 양적 연구할 때 회귀 분석 많이 하잖아요. 회귀 분석이 뭐예요? 인과관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규준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규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규준 어디서 배웠어요? 심리검사에서 배웠죠. 규준, 집단 내 규준이 있어요. 집단이란 말이 앞에 있죠. 그럼 뭐예요? 백분위.
집단 내 기준이 세 가지 있잖아요. 백분위 점수, 그 다음에 표준 점수, 그 다음에 표준 등급. 이게 집단 내 기준 아닙니까? 이게 집단 내 기준이에요. 근데 앞을 보세요. 변화의 과정을 설명한대요. 그럼 질적 연구죠.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종단 연구니까 질적인 측면을 봐야 돼요. 질적인 어떤 변화 과정을 봐야 되는 건데 뒤하고 앞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여기는 지문 하나하나를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풀어내셔야 돼요.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26번 문제 애착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서 발달에 있는 건데 영하계에 형성된 애착 유형은 성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죠. 맞습니까? 네. 안정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사회성이 잘 발달되고 발휘됩니다. 그렇지 못한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불안정애착은 말씀드렸죠.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관계나 주도성이나 사회적 기술이 우수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인수애착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럼 다인수애착이 뭐예요? 자, 절 보세요. 제가 주 양육자가 엄마입니다. 엄마의 애착관계 형성했죠. 자, 그리고 생후 24개월이 되잖아요. 이때부터서 많은 학자들이 다인수애착 단계라고 해요. 엄마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다인수애착이에요. 그러면 다인수애착은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불안정 애착으로 발전한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야죠. 긍정적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안정 애착으로 발전한다 라고 해야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애착은 지적 호기심과 학업 성취도 등의 인지 발달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서적인 측면의 발달은 그렇습니다.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우리의 발달 영역은요 서로 영향을 다 주고받는 겁니다. 다 주고받는 거예요. 신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도덕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모두 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문은 당연히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1번부터 5번에서 제가 밑줄 친 이 세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2번, 3번, 4번은 아셔야 돼요. 자, 이 조화의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화의 적합성은 기질과 환경과의 적합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질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적합성이라고 말을 해요. 피트니스. 자, 그 다음에 허용적이란 말이 있죠. 민주적이란 말이 있죠. 바움린드. 자, 부모 양육 태도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어떻게 나눴냐면요. 큰 차원이 애정적인 측면하고 통제적인 측면에서 나누었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가 권위적, 민주적, 허용적, 방임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저기 앞에 허용적과 민주적이 있죠. 우리가 권위주의적이 있고 권위적이 있거든요. 이건 권위주의, 제가 잘못 썼어요. 권위주의적, 이거는 권위적, 틀립니다. 권위주의와 권위적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쉬워요. 잘 보세요.
권위주의적은 통제에 있고요. 애정은 없어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됐죠? 허용적이 뭐겠어요? 애정은 있는데 통제감이 없어요. 방임적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개가 다 틀립니다. 네 개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 3, 4를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제 박스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보셔요. 영아의 기질과, 기질이 나왔네요. 어머니의 성격, 양육 방식이 나왔어요. 이건 당연히 아이 영아의 환경이죠. 엄마가 있으니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 답은 2번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기질과 환경과의 조화라고. 어머니가 영아의 타고난 기질적 성향을 파악하고 수용하여 양육 방식을 조절함으로써 아동 발달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자, 엄마는 환경적 요소예요. 엄마는 환경적 요소예요. 아이에게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엄마가 이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잘 파악해서 받아들이면서 양육을 합니다. 이게 바로 조화의 적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알아놓으시죠. 바움린디의 이 내용도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보실 건데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28번 들어갑니다.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기초할 때 청소년기 때 필요한 게 이거죠. 정체감 형성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청소년기 때는 내적인 충동의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적인 충동의 질적, 양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체감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안정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를 하죠. 청소년기 때는. 누가 말했죠? 피아제가.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미래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가 많아져요. 그래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돼야 돼요. 아동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이에요. 그래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인으로 계속 남습니다. 진로나 중요 과업에 대해서 자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누가 강요하죠? 사회에서 강요합니다. 어떤 진로, 어떠한 과업을 해야 돼 라고 이러한 사회적인 강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체감이 형성돼야 돼요. 이성과의 진실한 관계를 희망하고 성 역할의 고착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 역할의 고착화, 우리가 청소년기 때는 뭐 이성과의 진실한 관계보다는 또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청소년기니까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형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 역할의 고착화가 일어난다? 아니요. 우리가 성 역할에 대한 고착화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거든요. 성 역할 고정관념은 정체감 형성하고 거리가 멀죠. 그리고 성 역할 고정관념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탈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해설에 보시면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급속한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따라 내적 충동의 양적, 질적 변화 때문에 아동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 독립성과 의존성에 상반된 사회적 욕구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는 청소년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면서 청소년들의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과 참여에는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되면서 선택을 강요받는데 특히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고 미래의 삶의 방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에 대해 불안함과 초조감을 갖기 때문에 정체감이 형성돼야 되겠죠. 지적 능력, 인지적 능력의 급속한 발달로 자아에 대한 고민과 번민,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동일시 대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누구로요? 그렇습니다. 또래 친구로. 그래서 또래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바로 정체감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이 전공서적에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노화입니다. 노화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해설에 많이 넣어드렸는데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유전적 계획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노화 시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노화 시계 이론이라고 해요. 자, 유전적이란 말도 중요할 수 있지만요. 그게 계획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노화 시계 이론은 여러분 밑에 해설에 박스에 보면 참고 박스가 있거든요. 그 참고 박스에 노화 예정설, 노화 시계 이론, 유전적 계획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 내분비 이론이 있어요. 신경 띄고 내분비 이론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DNA 분자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전적이라고 했잖아요. DNA 분자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노화 시계 이론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인체를 장기간 사용했어요. 기능이 약화돼서 구조가 와해되어서 노화가 발생했다. 이게 뭐겠어요? 사용을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장기간에. 그래서 사용 마모 이론입니다. 사용을 많이 해서 마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마모 이론. 여러분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한번 봐보실래요? 신체의 과도한 사용이 나오죠. 여기 인체를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신체의 과도한 사용, 질병, 장애와 같은 요인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이것도 사용 마모 이론과 연관성이 있겠죠. 일부. 자, 그 다음에 나왔다. 내분비 체계와 면역 체계의 변화 및 기능 상실로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게 답이네요. 이게 바로 DNA, 즉 유전적 계획 이론에 해당됩니다. 내분비 체계, 면역 체계가 변화되고 기능이 상실되면서 노화가 이루어졌다. 답은 2번이네요. 활성화산소가 있습니다. 활성화산소. 이걸 활성산소 이론이랍니다. 활성산소 이론. 활성화산소의 독성 때문에 암이나 관절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고 이것의 축적으로 노화가 발생한다. 활성산소의 축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활성산소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DNA 손상, 이것이 노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이제 DNA 손상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반가로 1번 유전적 이론에 양가로 3번 유전적 변이 이론이 있어요. 노화를 DNA 손상 수선 체계의 쇠퇴, 기인한다고 생각해서 각종 세포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세포 손상, 즉 DNA 손상 이런 것들이 누적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유전적 변이론과 연관성이 있죠. DNA가 유전자니까 유전적 변이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변이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 답은 2번이에요. 자, 2번에 해당되는 것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전자 세포 이론에 사용 마모 이론이 있고요. 활성산소 이론 아까 했던 거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유전적 계획 이론은 어디에 있느냐? 유전적 이론 반가로 1번에 1번 애정 계획 이론을 봐주시면 됩니다. 애정 계획 이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인자 DNA 속에 노화의 속성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가 유기체가 적절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노화의 속성이 나타남으로써 노화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노화는 세포의 생존과 죽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우리 신체 각 세포의 수명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세포는 크기의 증가, 염색체 수의 증가 감소, 효소의 감소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세포의 변화나 죽음이 곧 인체의 노화 죽음을 유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노화 예정설, 노화 시계 이론의 내용 참고 박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고 박스를 봐주시면은 반가로 2번이요. 시상하부와 면역체계설, 신경 내분비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노화 시계가 시상하부와 면역체계에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딜먼이 제시한 이 이론은 시상하부가 주관하는 신경기능과 뇌분비 기능의 변화가 세포 노화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상하부의 변화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되며 자기 면역 기능, 이게 뭐죠? 말 그대로 면역 기능입니다.
그것이 감소하는 등 면역체계 이상으로 노화가 진전된다고 주장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내분비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드렸죠? 이거예요. 신경 내분비론,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 내분비 이론은 유전적 계획 이론에 해당되는 노화 시계 이론의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되셨죠? 네, 답은 2번입니다. 노화 원인에 해당되는 이론 문제였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30번 문제는 발달 연구에서 연령 효과와 동시에 출생 집단 효과와 측정 시기 효과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연구 접근법은 뭐냐,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 출생 집단 효과는 동시대 출생 집단 효과를 말합니다. 동시대 출생 집단 효과, 좀 구체적으로 써드렸거든요. 자, 이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외우셔도 됩니다. 계열적 접근법, 이것을 순차적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계열적 접근법, 순차적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횡단적 접근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에 하는 거고, 종단적 접근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해설에 있는 거 무시하시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거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해가 엄청 빠르거든요. 자, 문제편에다가 문제집에 그리시면 됩니다. 계열적 연구법입니다. 계열적 접근법이라고 쓸까요? 계열적 접근법. 자, 계열적 접근법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연도입니다. 연도. 자, 그리고 2021년에 3세 아동을 연구했습니다. 3세 아동을. 그러면 이 아이가 2022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4세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5세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6세가 되겠죠. 이해되셔요? 네. 지금 이 아이가 연구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지금 3세 연구했었잖아요. 처음에. 이때 3세가 있겠죠. 2022년에 3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이가 이때 뭐가 돼요? 4세가 되고 이때 아이가 5세가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또 3세가 있어요? 안 있어요? 3세가 있겠죠. 이 아이가 4세가 됩니다. 이때. 마지막. 2024년에 3세인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렇게 연구하는 게 계열적 연구법이에요. 계열적 접근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열적 접근법의 세 가지. 연령 효과가 첫 번째 나왔거든요. 연령 효과가 뭐냐면 이게 연령 효과예요. 이게 연령 효과예요. 연령 효과. 봐보세요. 3세, 이때 2024년도에 3세, 4세, 5세, 6세를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령 효과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측정 시기 효과입니다. 봐보세요. 측정한 시기, 2021년도에 측정한 거, 2022년도에 측정한 거, 2023년도에 측정한 거, 2024년도에 측정한 거니까 측정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측정 시기가 달라서 이게 측정 시기 효과가 돼요. 이제 하나 남았죠. 그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3세 했던 아이가 4세 됐고 5세 됐고 6세가 됐잖아요. 자, 봐봐요. 이 아이는 출생 연도가 똑같아요, 달라요? 출생 연도가 같죠. 이 아이가 4세가 됐고 5세가 됐고 6세가 됐잖아요. 출생 연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동시대 출생 집단 효과예요. 동시대 출생 집단 효과.
동시대 출생 집단 효과도 알 수 있어요. 자, 결론 냅니다. 연령 효과 할 수 있고요. 측정 시기 효과 할 수 있고요. 동시대 출생 집단 효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시작. 계열적 접근법이다. 해설에 있는 내용은 그냥 무시하세요. 해설에 있는 내용 무시하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아, 이것을 계열적 연구, 순차적 연구법이라 하구나. 순차적 접근법이라 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실전 문제풀이 마무리합니다. 이 실전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4년도의 기출문제였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넣어드렸습니다. 정리 잘 해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